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에는 수직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T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 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용해 잠수함 연맹회 장이 놀라운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SSBN 600일 이후 42년 만의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미 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게 K2전차, K9자주포, FA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EU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외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 이는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3는 AIP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리튬 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12척을 원하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23천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계급 잠수함도 수중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이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에 K9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23천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내십 배아파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비는 US-2 수상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1을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의 이착륙이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P1초계기입니다. P1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 단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는 야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P1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뉴질랜드의 P1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니온 게이자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8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일본 P1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P10을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ESM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1초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잘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 방위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 간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무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올해 초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눈과 귀는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본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함께 만든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원통형 배터리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됐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로 사용처를 넓히면서 배터리 크기와 용량을 2배 이상으로 키웠고 이것이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20년 9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도 파우치나 각형과 비교해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공언했고 결국 2년 3개월 만에 양산에 성공하자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는 둥근 모양 탓에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각형이나 파우치형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공언하자 80기존 배터리 시장을 잡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위기이며 테슬라와 손잡은 파나소닉에겐 대단한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배터리 밀도 자체가 커진 데다 팩감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차체에 바로 장착하는 CTC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둥근 모양 탓에 불용 공간이 생기는 원통형 배터리 단점을 상쇄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팩과 모듈을 생략한 데 따른 안전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외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BMW, 볼보,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일제히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도 누가 더 낮은 가격에 파느냐가 결국 핵심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 파나소닉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2023년 5월 초 테슬라 전기차의 주력 배터리 제공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은 성능 개선을 위해 새로운 테슬라 4680 배터리의 생산을 연기한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4680의 양산 시기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파나소닉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사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대로 당장 납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시제품의 품질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고 파나소닉은 전에 없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는 수년 내 배터리 업계의 판을 뒤집을 만한 현실적 카드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파나소닉은 일본 서부 와카야마에 전기자동차용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2개를 지으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테슬라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의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각각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빨라진 차세대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제품이었을 뿐 실질적인 양산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나소닉은 양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제품조차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품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 테슬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논란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약속한 납기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양산 일정은 1년이나 늦추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전문 더 리미팅 팩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4680 배터리가 2170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핵심은 4680 배터리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코발트 함량이 높아 4680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SUV인 모델 Y의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테슬라의 모델 Y를 분해해 얻은 4680 배터리세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44Wh/kg로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미국산 모델 Y에 장착된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69Wh/kg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모델 Y 모델 3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252Wh/kg에 달했습니다. 이는 니켈 코발트 함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니켈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의 2172, 86.69%로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테슬라의 4680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코발트는 4680 배터리가 더 많이 썼습니다. 리미팅 팩터는 한마디로 파나소닉이 모델 Y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대신 무거운 차량을 만들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은 얻었지만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차량을 얻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4680 배터리를 둘러싼 성능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을 다루는 파워블로거 월 로켓윌 라킷은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와 동일한 흑연 음극재와 양극재를 사용해 성능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양산 모델 시험 결과 성능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테슬라의 자체 기술력으로도 LG의 배터리 성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의 실패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완전 상용화 시점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북미 시장 전기차의 절대 강자 테슬라를 잡기 위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일본 파나소닉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북미 시장은 파나소닉의 아성이 공고한 지역이었습니다. 북미에서만 파나소닉의 뒤를 이어 LG엔솔, SK온, 삼성 SDI가 각각 2, 4, 5위로 파나소닉을 쫓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이 북미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 테슬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가 된 파나소닉은 2025년 상반기 캔자스 공장을 완공하고 2170 규격 배터리를 연 30만 GWh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밀월 관계라고 할 만큼 신뢰가 끈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야
하지만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4680 배터리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파나소닉과 테슬라야. 파나소닉이 허둥대는 사이 LG에너지솔루션은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LG는 파나소닉이 공을 들이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파나소닉의 맞불을 놨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연구동을 증설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LFP 파우치형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더니 이제는 테슬라와 정식 계약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양사의 논의가 급진전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4680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LFP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100일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삼성 SDI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합격점을 못 받으면서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성능과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파나소닉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4680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는데 이것까지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의 만남은 4680 배터리 성능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금 테슬라가 반도체 협력을 넘어 배터리에 관해서도 새로운 제조 파트너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못한다면 가장 유력 대안은 삼성 SDI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경 46 배터리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채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파나소닉의 대안으로 테슬라가 어떤 업체와 손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유력한 사실은 테슬라의 다음 핵심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 기술 개발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양자 레이더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표적을 탐지하는 등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해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급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는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연은 국내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얽힘 생성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야외 2.6km 거리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양자가 먼 거리에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한 양자의 특성 변화가 다른 양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으로 원거리 목표물 탐지, 암호통신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양자의 특성입니다. 이 연구성과는 2020년 11월에 착수한 국방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장거리 송수신의 경우 전송되는 광자들의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대기외란 보정 기술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양자 선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고
현재 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센싱 라이다 및 무선 양자 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스텔스 탐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던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한국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양자 분야에서의 성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양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자랑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100km을 넘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최첨단 공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레이더의 성능에 따라 적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F-22입니다. F-22는 적의 레이더의 새보다 더 작게 잡힐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한국도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강국인 스웨덴 샵으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드디어 한국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를 2017년부터 양산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TPQ-74K는 질화갈륨 AESA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 포탄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쏩니다. TPQ-74K는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PQ-74K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난 약 7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한국도 중국의 양자 레이더 커버 능력인 탐지 능력 100km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육군 레이더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MFR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해 레이더 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왜 이렇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레이더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기술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양자 레이더,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우월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수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국방 영역 전반에서의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의 세부적인 묘사 및 정확한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가진 소인수 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통신 등의 도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자 관련 기술에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관련 기술은 진입이 늦어도 얼마든지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나 인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고전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던 물리학 영역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IBM의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이 소개됐을 때 세계의 석학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계산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IBM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양자컴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갖춰 꿈의 컴퓨터로 불립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계산기인 양자컴 기술을 손에 넣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더욱 더 엘신약, 우주군사 등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강국들은 현재 양자컴 분야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양자 레이더는 이미 각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저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기 및 저피탄 표적 탐지를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레이더를 대체할 차세대 전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세를 미루어 보아 향후 20년 이내에 양자 레이더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양자 보안 기술은 국방 분야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하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인 계산 능력에 따라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보안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자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놓고 이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전술이 과학 기술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군인, 화력 무기, 전쟁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의 5차원 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원 전이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 등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적 암살은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수행하고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 쏜 레이저가 특정 도시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보안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 중, 일 양자 기술 주요 3국은 이미 양자 보안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역시 SKT, KT 등의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폰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LIGNX1은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양자 암호 통신 자회사 ID 퀀티크와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도로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상대국의 활동 내역을 탐지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은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55의 적외선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탑재 장비 고도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LIGNX1은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자기 EMP탄 같은 비살상 무기,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전자전에 대비할 전파기술, 초연결 시스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 통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양자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중국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사건 사고들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일주일 사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도 지난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지대에서 규모 7.0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번 지진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이날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알마티에서는 주민들이 잠옷차림으로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조차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AP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텐산 산맥에서 발생했다면서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산 산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 걸쳐 있는 산맥으로 관측 이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1978년 규모 7.1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이번에 발생했으니 사상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택이 붕괴되고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숨진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중국의 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작년 12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신장 위구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실험장 확충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지난 27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신장 자치구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근에 위치한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시설 확장 등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핵전략 확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러브포는 중국이 1964년 프로젝트 596이라고 이름 붙인 첫 핵실험을 벌인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5개 갱도에서 핵실험을 반복하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한 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브포의 핵실험장과 인근에서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러브포 핵실험장에 깊이 500m가 넘는 갱도가 생겼는데 육안으로 봐도 핵실험용으로 추정되는 갱도였습니다.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포장도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언덕에 숨겨진 시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의심을 살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며 핵무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50기에 불과했던 중국의 핵탄두 수는 올해 2배인 500기로 늘었습니다. 미국 5,244기, 러시아 5,889기에 비해 보유량은 적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갑자기 핵무장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핵실험장을 고치고 다듬고 확장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강대국인 러시아를 미국과 나토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의 위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중 갈등 속 대만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 위협 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중국의 핵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 북부 닝샤 지역에서는 버섯구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화학공장 폭발이라고 둘러댔지만 버섯구름을 보고 핵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중국 북부 닝샤 자치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밤 9시쯤 닝샤 자치구의 수도인 인찬시 닝둥 에너지 화학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섯구름 모양의 화구가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는데 누리꾼들은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닝둥 에너지 화학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현장 검사 인력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단지 내 기름 저장 탱크의 증기 코일 파손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을 보면 영락없이 핵실험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핵실험장을 고치고 확장하면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6.2%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 말고도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상황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말 트럼프 캠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 부과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 나는 중국과 모든 면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재임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CNBC 방송과 포춘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시 2차 미중 무역 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다. 이어 트럼프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최근 매도세 이후 중국 주식에 대한 역외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만일 재선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가 최대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이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주특기이며 선거 전에는 중국을 압박할 듯 나오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당선되면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중국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문 닫았던 핵실험장을 다시 개보수하고 확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